내일 달 착륙을 시도합니다.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3단계에 활용됩니다. 살짝 관심을 잃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개가 된 건 중국 때문입니다. 이 헬륨3는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 가져올 수 있으면 더 이상 에너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준으로. 왜 딴 사람까지 여기 와요? 제가 혼자 담당한 건 아니었어요? 걔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포르투갈은 여행지로서 원하는 거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승전결로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갈 곳은요, 바로. 너무 싫었다. 왜냐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이들이 의문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시신에서 멍자국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이 정적을 제거한 일들은 너무 많죠. 괴한들에게 살해당하고 이런 일들은 뭐 너무 많고. 때문에 신변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찬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김정남이 독극물로 암살됐던 당시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 프로그램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미국에서 온 방송인 카메론 리 워드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천문학자 이강환 박사님 제 옆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학이라면 총 가지 문학을 아시는 어쩜 네, 좋아. 어떻게 할까? 먼저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은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며 11월 대선 리턴 매치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슈퍼 화요일을 손쉽게 넘어서면서 미국 대선은 일찌감치 본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선 트럼프가 다소 앞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1월까지는 시간이 8개월이나 남아있어 아직 우위를 예측하기는 섣부르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今年发展的主要预期目标是国内生产总值增长5%左右。 불황에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했습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 민진당 라이칭더가 당선된 것도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주민들이 구호품 트럭에 몰려들었다가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아비 규환이 되면서 100명 넘게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총격 때문이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Gazan civilian drivers plowed into the crowds of people. 현지 시간 3일 무장갱단이 IT 국립교도소를 공격해 탈옥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0명이 숨졌고 재소자 수천 명이 달아났습니다.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 여성의 낙태 권리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프랑스 헌법 제34조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낙태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 권리로 인정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교황청은 투표 직전 성명을 통해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슈퍼 화요일 결과 아마 언론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프라이머리 참여 자격에 대한 대법 결정도 함께 나왔죠. 제 옆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볼 게 참 많지만 일단 슈퍼 화요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대로 너무 재미없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네. 그래도 너무 힘들게 봤죠.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프라이머리였으니까 미국 대선거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좀 뻔한 얘기인데 뭐 또 바이든이랑 트럼프 하겠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됩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솔직히 말하면 네. 후보자 보세요.
그 연령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그 후보자를 보는 것보다 부통령 누구 될 건지 보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대통령들은 정해졌나요? 아니면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 바이든 쪽은 그 카말라 해리스니까 그거 정해지는 건데 4년 내내 카말라 해리스 뭐가 했지?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라서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누구 부통령 후보는 보통 러닝메이트는 그 전체적 이제 매직 넘버라고 부르는 양당의 후보가 정해지는 그 순간이 지나서 공식적으로 진짜로 전당대회에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선거를 공식 막을 올릴 때 그 사이에 보통 이제 막 뭐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통령이 무언가 이 당의 차기를 좀 예상케 해주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는데 그 부통령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음번 대통령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줄 만한 사람인가라는 인상을 못 줬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사실상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잖아요. 사실 다음에 뭐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일 나는 이방카를 부통령으로 뭐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될지 그거는 이런 거 나올 때는 항상 우리 알파고 씨가 항상 돈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파고가 또 은근히 잘 맞췄던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됩니까? 이번에는 제 촉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네, 저는 나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슈퍼 화요일이 지났고 예상대로 그 후보들은 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반전이 있는 게 항상 선거라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adical left. Would you listen? Yes, indeed. They've got the flag up now. Nova C uses an environmentally before the hold down posts are returned. And liftoff. 명절이 되면 우리는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었죠. 그랬던 달이 조금 더 현실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된 건 아무래도 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 이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실 69년 하면 저도 사실 태어나기 전이고 혹시 부모님이 아폴로 11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던가. 우리 엄마도 6.2 출생이니까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이게 약간 애국심 뿜뿜하는 약간 그렇죠. 이런 소재죠. 당연히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죠.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 다음 행성에 나왔던 아폴로 13호 그 영상도 수업 중에서도 본 적도 있어서 여기서 제일 우리가 궁금했던 거 뭐냐면 네일 암스트롱 혼자 간 거 아니잖아요. 같이 갔던 사람 2명이었죠. Buzz Aldrin. 네, 발사된 내 부인이 남편이 달에서 오고 난 다음에 찬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네가 먼저 봤지 그랬어. 너 항상 이래. 실제로 그 아폴로 11호 우주인 사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네. 달에서 찍은 사진. 네. 그 사진의 주인공이 사실은 버즈 올드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닐 암스트롱인 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묵직한 필름 카메라라서 많이 못 가져가고 하나를 이제 가지고 내렸는데 그게 닐 암스트롱 가슴에 걸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셀카를 못 찍는 거죠. 네네네. 다 그때 찍은 사람 사진은 다 버즈 올드린 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진짜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버즈 올드린은 이름도 이제 잘 안 알려졌고 심지어 자기 사진도 닐 암스트롱 이름으로 알려주고.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한. 한국에서 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할 때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한동안 우리가 화성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네, 언론에서 뭐 일론 머스크, 뭐 화성, 뭐 네. 그러다가 2022년부터 다시 달 탐사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죠. 그 일단 이유가 뭔가요? 다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달 탐사가 사실 처음 달에 착륙한 거는 미국이 아니고 그 구소련이거든요. 네네. 이제 무인 탐사선이 1966년에 루나 9호가 제일 먼저 착륙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소련이 계속 이제 착륙을 했어요. 그걸 이제 미국이 사람을 보내면서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착륙을 하면서 이제 역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계속 이제 사람이 갔고요. 네. 그 소련은 또 계속 무인 탐사선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폴로 17호가 1972년에 갔고 72년. 그 이후로 미국은 이제 달에 안 보냅니다. 예, 그리고 소련은 1976년까지 무인 탐사선을 보내다가 또 그 이후로 안 보냅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성숙해서 뭐 더 이상 우리 할 필요 없어라고 네. 중단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왜 중단을 하게 된 걸까요? 원래 그때 사람을 보낸 이유가 네. 다른 목적이 사실 별로 없이 무조건 가는 거였습니다. 일단 쟤네를 이기고 본다. 그렇죠. 달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17호까지 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네, 더 이상. 그래서 18호가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따 그냥 중단하고 취소해버린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 돈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그때 뭐 베트남 전쟁도 맞습니다. 네.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갔는데 지금은 왜 못 가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돈을 쓴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돈을 쓰질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중단시켜버린 거죠. 근데 교수님 다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들이 저작 가능성도 지금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반론을 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 대학교 때 처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음모론을. 저도 처음 기사에서 볼 때는 되게 그럴듯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마침 천문학 전공이니까 네. 이제 그런 조작서를 파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용 파보니까 그게 조작설이 전부 엉터리예요. 네, 조작됐다라고 주장이 전부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 주장. 한두 개 정도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어떨까요? 많이 나오는 게 깃발이 펄럭이는 것 네네. 같다. 펄럭이는 것처럼 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에 가면은 이게 중력이 약하니까 그냥 축 처질 거라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대기를 세운 다음에 국기 재질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걸 잡고 일부러 흔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펄럭이는 것처럼 연출을 펄럭이는 하려고. 것처럼. 네, 그렇게 한 거고요. 해명이 됐어요? 그림자는요? 그림자? 그림자는 그 원래 달 그런 쪽에서 그 지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건 실제로 그 지구에서 실험을 하면은 그런 그림자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별이 안 보인다. 우리 사진 찍으면 별 안 보입니다. 네. 별은 노출을 줘서 찍어야지 그냥 찰칵 찍는 사진으로는 별이 안 찍힙니다. 네. 네, 그게 당연한 거고요. 박사님, 이 탐사선, 네. 착륙선, 궤도선, 뭐 탐사차 네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서 네. 기사 읽다 보면 좀 헷갈려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쓰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달 탐사선이라고 쓰는 게 네. 이제 그거는 모든 걸 그냥 다 아울러서 통칭해서. 네, 통칭해서 네. 뭔가 가는 거는 다 그냥 탐사선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탐사선이라고 부르면은 네. 다 포함이 되고요. 네. 이제 궤도선이라는 건 네. 착륙을 하지 않고 이제 궤도를 돌기만 하는. 네, 우리나라에서 간 그 다누리호 그걸 이제 달 탐사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달 궤도선인 거죠. 착륙을 하지 않고 궤도를 돌기만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착륙선은 당연히 달에 착륙을 하는 거. 그리고 탐사차는 달에 착륙을 한 다음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네, 차. 움직이면 다니는 거. 그걸 네. 탐사차라고 합니다. 이 최근 뉴스를 보면 2월 23일이었습니까? 이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죠. 인튜이티브 머신즈에서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72년 여섯 번째 유인 달 착륙 이후에 네. 한 50여 년 만에 네. 이게 늦어졌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재개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재개한 거죠. 사실은 미국이 우주 탐사에 살짝 이제 흥미를 잃고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네. 그런데 다시 재개가 된 건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중국이 달 탐사를 다시 재개하면서 네. 이제 뒷면에도 보내고 계속해서 실력들을 발휘를 하니까 저러고 가만히 있다가는 다시 중국에게 뺏길 수 있겠다. 어쨌든 이 60년대 70년대 달에 간 이 아폴로 같은 경우 네. 그 당시 보면은 이제 적도 근처에 착륙을 네네. 했는데 지난해 인도 찬드라얀 3호 같은 네네. 경우는 남극에 착륙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달 적도 남극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달에 착륙을 하려면은 바로 가서 그냥 착륙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달 주변을 이제 궤도를 돌다가 착륙선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는 궤도를 도는 각도가 적도 방향으로 도는 게 더 쉬워요. 적도 방향으로. 네, 그 남극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궤도 방향을 수직으로 세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자전하면서 착륙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수직으로 돌면서 그러니까 궤도에 달 궤도에 진입을 할 때 네. 아래 위로 도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듣기만 해도 어지러운데요. 네, 네. 네, 그러다가 내려가야지 이제 남극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뽐내려고 우리 네. 적도도 갈 수 있고 남극도 갈 수 있어. 이것만은 아닐 것 같고. 일단은 그게 제일 크고요. 일단은 제일 크고 네, 여전히 달에- 뽐내기. 네, 달에 그런데 이제 남극에 간 이유는 네. 그것도 있지만 네, 네. 남극은 약간 경계민이 있거든. 이제 햇빛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거의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한 번도 햇빛을 못 받은 지역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햇빛이 한 번도 안 들어왔으니까 네. 얼음들이 있을 거다. 물이 얼어서. 그러면 달에 물이 있으면 지금 이제 계속 달에 가려고 하는 거는 달에 기지를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지를 세워서 사람이 있으려면은 네.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 네, 그런데 그 물을 지구에서 다 가져가려면은 안 되니까. 감당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달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 네. 많은 자원들이 묻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달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헬륨3라는 자원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연료로 쓸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넣는 연료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가져와봤자 연료를 못 씁니다. 이게 핵융합에 쓰는 연료거든요. 네. 핵융합의 재료인데 현재 아직 핵융합 기술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사실은 가져와도 자원이 안 되거든요. 네. 하지만 앞으로 핵융합 기술이 만들어지면 이 헬륨3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됩니다. 더 이상 에너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준으로. 네. 너무 네. 앞에 생각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히토류 같은 거. 히토류. 중국이 항상 그 무기 자원 무기로 쓰는 그런 히토류. 것도 이제 달에 좀 많이 있고요. 많이 있다고 확인은 된 건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인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없을 수가 없는 게 히토류가 이제 소행성 같은 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지구에도 사실은 히토류가 있는 것은 지구에 원래 있었던 것보다는 소행성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중국에 맞느냐? 중국이 땅이 넓으니까 그게 많이 떨어진 그건 거죠.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왜 없느냐? 우리나라 맞추기 힘들어요. 우주에서. 그렇군요. 네, 당연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디세우스 말씀드렸는데 이게 민간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그전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네. 있는데 어떤 목적들이 있을까요? 이게?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사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돈이 되는. 네. 돈이 됐는데 사실은 우주 산업은 수요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수요를 뭔가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왜 어떻게 만드느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달에 가면은 그 자체가 수요가 됩니다. 시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재개를 한 게 중국 때문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관심을 가지니까 네. 일본인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들도 다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저절로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 탐사가 10년 동안은 뭐 $1,000억 이상의 시장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시장 가치라는 게 이게 너무나 모호한 말이긴 그렇죠. 해요. 근데 뭐 일단 계획되고 있는 전 세계 뭐 각종 미션들이 뭐 수백 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있어서 블루 오리진도 있고 또 스페이스 X도 있고 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다른 지구에서 응용할 수 있는 수많은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뛰어들 수 있는 그 메리트가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걸 봤습니다. 제가 들었던 게 네. 그 첫 번째 우주 스페이스 레이스 날땐 사실 찍찍이가 개발됐잖아요. 우리 왜 그래서 두 번째 찍찍이가 뭐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합니다. 근데 미국 분도 찍찍이라고 부르시는군요. 네, 지금 벨크로. 네, 깜짝 놀랐어요. 그 기업들이 달에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 보내는 돈이 사실은 나사가 주는 겁니다. 나사랑 계약을 해서 거기에 보내면은 얼마를 준다. 그게 이제 그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라는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된 회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우주로 나가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발사체가 우선입니다. 발사체. 그러니까 발사체를 민간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 그거를 성공을 시킨 게 스페이스X죠.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기술이어서 사실 민간에 이전한다는 게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2008년에 성공을 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로켓 발사를 성공해서 민간이 처음으로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스페이스X를 방문을 합니다. 그때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도 모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한 번밖에 성공을 못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팰컨 9이 그 오바마 방문한 다음에 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성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팰컨 9 로켓 팰컨 말씀하시는. 9 로켓이. 네. 네, 그런데 그 팰컨 9 로켓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스페이스X가 성공을 못 시켰으면 그런 계획 자체가 그냥 무산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X는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살려준 역할을 합니다. 그러네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많은 사람들이 와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이번에 오디시어스도 뭔가 falcon 9 이렇게 스페이스X falcon 9에 실려서는 발사됐잖아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되게 위상이 높고 뭐 영향 많은 것 같은데. 그 우주 쪽에서는 네.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죠. 네, 왜냐하면 우주로 나가려면 일단 로켓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사실상 스페이스X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새로운 엔진들을 개발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스타쉽 로켓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그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 로켓 엔진 수준은 이미 나사 수준을 넘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사 수준을 넘어섰어요. 네, 나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팔콘 9 정도로도 충분한데 네. 팔콘 9보다 월등히 센 로켓이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화성에 가겠다는 거죠. 진짜 엄청난 네. 욕망과 욕심과 꿈이 있는 거네요. 얽혀져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네, 화성에 가기 위해서. 상장을 하면 주주들이 화성에 못 가게 할 거다. 네, 그래서 화성에 가고 나서 상장하겠다고. 네, 지금 뭐 다른 분야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주 분야에서는 저 사람을 도대체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 당장으로 가서는. 좀 오디시스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착륙 중에 쓰러졌대요. 네네. 그러니까 방전돼서 뭐 활동 중단됐다는 왜? 네, 오디세우스가 가긴 했는데 네, 이제 쓰러졌죠.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방전돼서 중단한 건 아니고 배터리를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밤이 오기 때문에 일단 껐습니다. 네, 밤에는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 2, 3주 정도 후에 다시 켤 겁니다. 햇빛을 받을 수 그때 있는. 켜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이요? 네,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네, 아직은. 오케이. 이제 우리 항상 앞을 네.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한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류가 당장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 뭐 설명을 잠시 해주시죠.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낸다라는 목표거든요. 다시 사람을 보낸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단계가 있는데 일단 1단계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네. 재작년에 그 무인 우주선이 달 주위를 돌고 돌아왔어요. 이제 아르테미스는 사람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돌고 돌아오는 것까지 성공을 했고 네. 다음 단계는 사람이 타고 달 주위를 직접. 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네, 그 계획이 지금 2026년이었는데 네. 지금 2단계가 1년 미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3단계도 아마 1년 정도 미뤄지지 1년 더. 않을까. 그러니까 2027년 정도면은 다시 사람이 달에 착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은 기지를 짓는데 달에 착륙해서 짓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착륙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달 주위를 도는 정거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구 주위를 도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2030년 정도에 이제 순행을 거의 다 할 거예요. 네. 다음 우주 정거장을 이제 나사나 이런 데서는 계획이 없고 네. 대신 달에다 만들겠다. 달에다가 우주 정거장을 만들겠다. 그 길을 이제 전초 기지로 삼아서 앞으로 달 기지를 만들고 화성으로 가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달 가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문 투 마스라고 해서 달을 거쳐서 화성까지 가겠다라는 걸 명확한 목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요즘 중국도 이렇게 뜨고 있는데 네. 이쪽 분야에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미국뿐만이고 우리 한국하고 일본도 좀 약간 위협을 느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이제 미국을 자극한 게 중국이 달에만 간 게 아니고 화성에도 갔어요. 무인 탐사선이 네네. 화성에 착륙을 했습니다. 네, 근데 화성에 착륙한 거는 그동안 미국밖에 없었어요. 네, 그전에는 다 궤도만 돌았는데 착륙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중국이 성공을 시키니까 그리고 중국이 궤도에 들어가고
착륙을 하고 로버까지 한 방에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한 방에 성공한 데는 없거든요. 아무도. 몇 년 전에 아랍에미리트는 그 아말 그거 네, 네.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 과학 기술도 많이 들어갔다라고 우리 쪽에서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거기는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인공위성 만드는 기술을 처음 배운 곳이 한국이에요. 한국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보통 이게 강대국들 경제 얘기하다가 뭐 인도야 워낙에 우주 강국이지만 그 에미리트가 그렇게 성공했던 게 굉장히 화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우주 산업이라고 잡아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달보다 먼저 화성에 갔습니다. 말 나온 김에요, 박사님. 지금 우리가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달과 화성에 가는 프로젝트 네.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까지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달 탐사선은 작년에 갔죠. 재작년에. 네. 네,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한 단계는 간 거죠. 네, 그 다음 단계는 착륙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달 탐사선이 간 거는 우리도 역시 펠콘 9에 실려갔습니다. 우리 발사체가 아직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달 착륙선 목표가 2032년입니다. 32년이요? 네, 2032년. 네. 앞으로 이제 8년 정도.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누리호 다음 세대 로켓으로 네. 우리 로켓에 실어서 우리 탐사선을 달에 보낸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산이 약간 줄어들었던데. 네, 원래 목표는 그거였는데 네. 예산 때문에 예산 어떻게 될지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주 사업은 원래 연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연기가 기본. 네. 우리나라 기술력은 어느 정도 점수를 매겨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주 기술이라고 하면은 아까 로켓이 있고, 네, 그리고 위성이 있고, 네. 그 안에 탑재시키는 탑재체가 있습니다. 크게는.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좀 세 분리해서 봐야 가지 되는데. 중에서 인공위성과 탑재체 기술은 그 일단 50점 이상입니다. 50점. 네, 50점 이상이고 아마 상위권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네. 인공위성은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고 탑재체도 우리가 직접 개발한 걸 우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은 로켓. 네, 로켓은 0점은 아닙니다. 네. 네, 0점은 아닌 게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0점이 아닌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다 0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리고 지금 차세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을 되면은 50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점수가 확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네. 원래 그렇게 확 뛰어 올라야 됩니다. 훗날에 지금 우리는 남미에서 크리스토프 콜럼브를 욕하기도 하고 뭐 괜찮기도 하고 했는데 또 훗날에 있는 사람들 일론 마스크를 욕하지 않을까. 잘해야죠. 그 달에 가서 누구 죽을 일은 없기 때문에 네. 모르죠. 우리가 왔기 때문에 피하는 달 주민들의 존재를 모르죠. 맞아요. 그 도끼들도 있잖아요. 달에. 달에 토끼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없는 것으로. 좀 대화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화가 달로 가고 있는. 대화가 우주로 가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네. 미지의 영역이었던 우주가 이렇게 한 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될 달을 향한 인류의 열망이 어떤 성과를 낼지 저희 월드시저 W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광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세계 구석구석 매력적인 곳을 소개하는 3분 세계 일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카메론 씨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딴 사람까지 여기 와요? 제가 혼자 담당하는 건 아니었어요? 네, 질투 뿜뿜. 그러면 오늘 손님이니까 네. 특별한 손님이니까 카메론 씨 먼저 도전장을 내미시죠. 네. 100초 세계 일주. 네.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작년 9월 말 10월 초에는 제가 네. 포르투갈 서쪽에 있는 알가르브 지역에 갔다 왔는데요. 일단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포르투갈은 여행지로서 원하는 거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음식. 한국 사람 해산물 좋아하잖아요. 포르투갈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해산물 먹는데 그 알가르브 지역에 있는 산타루시에 있는데요. 그거 어부만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요. 그거 세계 문어 수도라고 해요. 그 아침에 잡은 문어를 가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신선해요. 너무 진짜 인생의 한 끼였어요. 한국 사람도 로맨스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카보드 사운빈센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유럽의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애하는 사람들이 저기 가서 남자가 저기서 프로포즈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친구랑 갔으니까 그렇게 뭐 즐길 수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남자 셋이서 갔으니까 어머나, 왜 그랬어요? 좀 묘한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뭐 그렇게 연애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문화 중에서 한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포르투갈에서는 비슷하게 사우다드이라는 말도 있어요. 파도이라는 좀 전통적인 음악 문화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포르투갈어도 알아듣지 못해도 너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서 먹어도 들어도 봐도 다 너무 즐길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그 알가르브가 네. 아랍어거든요. 그 이름 자체는. 맞습니다. 네, 서쪽 끝이란 뜻. 맞아요. 네, 거기도 그런 이슬람 문화 같은 것도 느껴지는 데가 있나요? 맞아요. 그 우마야 뭐 칼리파 국가에 침입해가지고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 모슬림 그 이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서 건축 봤을 때도 뭐 중동 같은 건축 아닌가 뭐 그런 싶을 때도 있고 네. 또 아줄레주시라는 타일 문화도 있어가지고 네. 타일이나 뭐 모자이크 같은 거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서 우리 뭐지 시청자분들이 그럼 어떤 건물 가야 돼 주소 좀 알려줘 뭐 이런 오케이 것도 다 이런 것도 있어요. 중세에 그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유럽에. 그래서 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가지고 네. 교회를 친 지역도 있어요. 언젠가 우리도 죽는다 그런 메시지로 알려주는 벽돌이나 흙이 아니라 뼈로. 뼈로. 네, 뼈 있어. 그 뭐지 해골 자체. 사람의 얼굴 자체 볼 수 있어요. 이제 300초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아까부터 알파가 뭔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잘 봐봐요. 백주 안에는 일단 훅 하는 질문을 던지고 다음에 기승전결로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자, 우리가 오늘 갈 곳은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 성지순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슬림들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착각입니다. 일단은 웬만큼 사람들 버킷리스트에 있는 장소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집트 피라미드하고 페트라 있잖아요. 요르단 페트라. 네.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페트라에 가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페트라를 만들었던 나바레트 한족이 남쪽에 와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룰라를 만들었습니다. 알룰라에서도 지금 수많은 페트라 같은 그런 건축물들이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좋은 점 뭐냐면 외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올드타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가보시면 뭐야 7세기, 8세기 아랍 그대로예요. 네. 아, 너무 옛날에 우리 좀 현대도 보고 싶다. 그러면 수도 리야드로 오시면 됩니다. 수도 리야드에서는 다양한 건축 빌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평따개 같이 생기는 킹덤 센터 있어요. 그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그 리야드가 잘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재미있는 사우디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따든 바로 우리 여기서 또 표결해야죠. 저는 이미 설명을 듣기 전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이미. 어디였죠? 아직까지 제가 포르투갈을 안 가봤거든요. 아.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미 이미 마음이 결정돼 있어가지고. 일단 한 표 얻었어요. 네, 구정원 기자님. 나바테아인들이 네. 그 트랜스포머에도 그 요르단의 페트라가 나오는데 그들이 사우디로 옮겨가서 또다시 그런 문명을 건설했다라는 게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그 학자들이 추측으로는 나바테안들이 북방에서 밀려서 사우디에 와서 만들었다고 해요. 증거 없고? 아니 같은 민족이긴 맞는데 그 니언더가 차이가 있으니까 합리적 추측.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포르투갈을 골라서. 역시. 포르투갈에 가서 가면 후회하시길 바랍니다. 알파고의 절규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수사는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시간이죠. 패스코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교도소에서 사망한 나발리 죽음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궁금한 죽음 W입니다. 나발리의 시신이 인계돼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은데요. 나발리 사망 보름이 넘은 이 시점에도 푸틴은 그의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발리 측과 정부 입장이 지금 상당히 다른 상황입니다. 소장님, 사실은 이런 죽음을 특히 이제 러시아 푸틴의 정적과 관련된 여러 죽음들을 받고 뭐 하나 뚜렷하게 어떤 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사실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시간이 발표된 것이 2시 17분인가 그랬죠? 오후 2시 17분. 그런데 그로부터 바로 2분 후에 보도자료 같이 생긴 그런 게 이제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근데 사망 후에 2분 만에 그렇게 나오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또 4분이 지난 후에는 텔레그램 통해서 이 소식이 벌써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분 후에 바로 크렘린 궁에서 언급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지금 사망이 오후 2시 17분인데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네. 사망이 그 전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 그 수감자들 말로는 이미 수감자들이 그 당일 오전에 나발리의 사망 소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한 10시경쯤에 알았다 이런 그렇죠. 주장도 나왔죠. 증언이 네.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지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비밀 요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CCTV 같은 것들을 철거했다는 그런 증언들도 나왔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러시아에서 나온 공식적인 발표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네. 이 나발리 같은 경우는 당장 뭐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020년에도 이런 유사한 그런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뭐 독극물에 중독돼서 중태에 빠졌다가 이제 간신히 살아났는데 독일에서 치료받았었죠. 네. 근데 사실 그때도 이 러시아 쪽에서 무언가 크렘린에 윗보인 사람들 하도 독살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발리 쪽에서는 독살 시도였다고 주장을 했었고 네. 만약에 그게 암살 시도였다면 실패로 끝났던 거였죠. 그런데 그 독이라는 것이 그때 뭐 푸틴의 홍차라고 불리는 그거였던가요? 예, 지금까지 워낙에 그런 그 독극물에 의한 암살이 많이 많아서. 있었는데 홍차도 있었고 녹차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냥 좀 유럽에서 주로 홍차를 마시니까 그 푸틴의 홍차다 이렇게 부르는데 과거에는 플로늄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용을 네네. 했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리 퀴리 네네네. 부인이 퀴리였어요.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조국 이름 폴란드를 따서 플로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추출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도의 어떤 그 기술이 있어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치명률은 뭐 이건 바로 그 100%인데 즉사 상태고 아무나 구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는 국가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사실 그 국제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게 사실 몇 년 사이에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몇 년 지났는데 또 암살, 뭐 또 독극물 이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2003년에 사망했던 그 세르게이 유셴코프. 이 사람은 당시에 뭐 지금 이미 옛날 일이 됐지만 워낙 유명한 야권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 피살됐고 그다음에 그 2년 뒤에 그 유명한 그 홍차 독살 사건, 네. 영국과의 그 갈등을 빚었던 그 전직 FSB 요원이 영국 10,000명 중에 홍차로 이제 방사능 물질을 숨졌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유력 정치인 중에서 이제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던 거는 그 2015년에 보리스 넴초프라는 사람. 네네. 이 사람 모스크바에서 대로에서 총탄에 맞아서 숨진 거 저는 그때는 이거는 이런 사건들이 많았지만 굉장히 놀랐었어요. 진짜 백주대로에서 이런 일이 모스크바 정말 한복판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답정너로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브게니 프리고진 같은 경우 그것도 푸틴의 측근이었는데 반기를 들더니 그러면 바로 의문의 사망. 이건 뭐 사실 의문이라고 하지만 이게 진상이 언제 정확하게 밝혀질지는 러시아가 민주화되고 모든 기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죽음들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젤렌스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 대한 암살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네.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까? 예, 그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네. 사실 그 지금 전쟁이 2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데 전쟁의 출발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꾸 서쪽으로 가니까 서방화 되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현직 대통령을 제거하고 친러 정권을 세운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좀 친러 국가 안정지대로
놀려는 그게 원래 처음 작전이었잖아요. 근데 실패하니까 동부 지역에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이쪽으로 플랜 B로 바꿨는데 네. 그러니까 첫날 전쟁이 시작됐던 그 2022년 2월 24일이었죠. 그날 이미 그 키이우에 있는 대통령 궁을 향해서 암살하려고 침투를 시도를 했었죠, 사실. 그랬는데 실패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키이우 정복도 실패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작전을 바꾼 건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 그 이전에도 물론 그 옛날에 실패했습니다만 또 유고슬라비아라고 이제 과거에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흩어졌지만 네.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 그 티토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외국 대통령을 향한 이런 암살 시도도 뭐 몇 차례 있었죠. 사실 이 암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상 등의 이유로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을 비합법적으로 몰래 살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네. 영어로는 뭐예요? assassin. assassin. 이거는 하샤신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어요. 아, 네네. 하샤신 뭔지 아세요? 해시씨 이거지. 네. 이거지. 이거죠. 이거 예전에는 하산 사바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중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에 이제 그런 데 출신이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좀 약간 이상한 길로 빠져서 이제 자기 주종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이제 하샤신을 먹여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정신이 잃죠. 네. 다시 정신 좀 잃었는데 뭐야? 주변에는 이제 좀 약간 야한 여성분들이 있고 다 술 마시고 있고 또 여기 어디야 했더니 너 이제 전국에 왔어. 여기 전국이야. 너 이제 즐겨도 돼. 왜냐면 나이가 어리고 대다수 좀 고아 애들도 있기 때문에 네. 믿었어요. 그리고 또 약물에 좀 약간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암살팀을 만들었고 셀축 제국을 포함해서 중동에 있는 고위급 나라들의 이제 고위급 정치인들 술탄까지 네.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화제였으면 그 당시에 그 동네를 돌아다녔던 마르코 폴로 네. 또 이걸 기록을 했는데 네. 그럼 이 아샤신이라는 애들이 어떻게 없어졌냐? 이제 어떤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못을 또 다른 못으로 박아야지 빠지잖아요. 네. 몽골 제국이 와서 없어버렸어요. 아, 그렇게 됐군요. 그때가 지금 네.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걸치아비가 만들었던 단체였어요. 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살, assassin 이런 거 나오고 아직도 지금 IS가 이제 현대판 뭐 아샤신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와,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거 암살범에 쓰이는 뭐 물질이나 이런 방법들이 점점 뭔가 교모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예전에 쿠바의 그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화의장, 이제 지금은 사망했지만 처음에 카스트로 정권 생긴 다음에 암살하려고 했던 너무나 많은 무궁무진한 방법들을 썼는데 그때는 뭐 이제 쿠바 출신 망명자들 보내서 네. 무력 공격을 시키는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고 이 아프리카에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반미 성향의 민족주의자인 사무라 마샬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무라 마샬이 살아남았다면 넬슨 만델라 같은 그 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항공기로 이동을 하다가 남아공 영내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때 남아공은 백인 정권이었고 그래서 이 남아공의 백인 정권과 CIA가 워낙 미국이 미워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서 죽게 한 게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건은 묻혔죠. 네. 묻혔는데 이 사무라 마샬 전 대통령의 부인이 누구냐면 그라사 마샬이라는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포르투갈로부터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운동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이 했었고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장관이었는데 이 그라사 마샬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남아공에 아파르테이트가 끝나고 넬슨 만델라 정권이 들어서죠. 그때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이혼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퇴임한 뒤에 실은 집권 시기에서부터 그라사 마샬하고 사귀는 사이였어요. 아,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노년의 그 로맨스가 세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두 개 나라에서 영부인 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알파고 씨 얘기한 대로 두 나라의 대통령과 결혼한 유일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여성 투사였었고 그래서
그 남아공 정부의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결론은 남아공 당국은 사고사다라고 결론을 끝까지. 내렸고, 예. 또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경우는 뭐 내부에 암살 유닛도 있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도자들, 뭐 하마스 지도부라든가 그 암살하는 거 너무 유명하죠. 네. 그리고 무슨 뭐 시리아 이란 핵과학자들 사례도 그렇고 그 내부 첩보기관 중에 그 모사드는 대외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내부 정보를 담당하는 신베트라고 따로 있는데 신베트는 원래 신베트도 암살 공작을 하지만 신베트는 그보다는 팔레스타인 정치인들이나 뭐 그 수감자들 고문 사례로 악명이 높아요. 근데 정작 신베트는 그렇게 남들 암살을 하는데 자체 진짜 본연의 업무 암살이 막는 것 여기서 참담한 실패를 기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츠하크 라빈 노벨 평화상 받았던 라빈 총리가 암살당할 때 신베트가 첩보 다 갖고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지키기로 한 신베트 의원이 문제 없다 했다가 라빈이 암살당해서 당시에도 약간의 그런 음모론 같은 것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결국 신베트 이제 국장을 물러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는데 경험 없이 부인하고 단둘이서 영화 보고 나와서 걸어가다 길에서 느닷없이 암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범인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미국으로 빠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그러니까는 복지국가, 그다음에 민주국가, 그다음에 중립외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웨덴의 기틀을 사실상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스웨덴 국민들로부터도 굉장히 존경도 받았고 실제로 집권도 굉장히 오래 했고 근데 워낙에 이제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팔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당시에 그 스웨덴의 그 외교 정책이라 이런 것들이 좀 충돌을 빚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감축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러시아 때문에 당시 이제 소련 때문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니까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거, KGB 뭐 개입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중립외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별로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미국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던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그랬었는데 당시에 이제 존슨 대통령이었거든요. 존슨 대통령이 어떤 연결고리가 의심을 받는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좀 개입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었죠. 당시에는 그 다른 곳도 아닌 스웨덴에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다른 곳도 아니라 스웨덴에서 그런 암살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은 30년이 넘은 시간 뒤에 그냥 종결시켰다. 여전히 미국이네요. 결론적으로.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었죠. 저는 사실 암살하면은 굉장히 궁금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김정남 피살 사건. 그거와 관련해서 당시에 무슨 그 독극물, 물질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 지금 배우가 완전히 밝혀진 건가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사건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김정은의 지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결론 내리고 있죠. 근데 그때 지금 그 저한테 질문 주신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음모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아무리 김정남이라고 하더라도 이복 형제인데 백두의 혈통인데 그렇게 죽였겠느냐라는 설과 그렇다면 이제 충성 경쟁을 벌이다가 실수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설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실제 그 요원을 하시다가 탈북한 그 어떤 전문가가 쓴 보고서를 제가 며칠 전에 좀 보게 됐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지금 백두의 혈통이니만큼 김정은의 오더 없이는 절대 그런 일은 북한에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연루된 사람들 보면은 8명이 최소한 북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도피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김정은의 오더로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뒤에 북한에서 김정남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혀 관련성을 완전 부인하고 있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 사건도 마치 우리가 지금 러시아 뭐 푸틴의 정적 얘기한 것처럼 말레이시아 그냥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어떻게 암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질 수 있지? 보통 은밀하게 그 카슈교지처럼 뭐 대사관이나 영사관 이렇게 밀폐된 장소에서 사람을 암살하거나 유폐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것 자체가 저도 그때 기사 보면서 이거
정말 농담인가 이렇게 가짜 뉴스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접촉할 수 있는 데는 국제공항 말고는 없을 것 같아서 거기서 한 거 아닌가. 그 전에 김정남이 말레이시아나 뭐 마카오나 등등 굉장히 많은 나라를 거의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말레이시아 공항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이 분분한데 아마 살해의 어떤 그 방식 때문이 아니었나. 왜냐면은 그때 여성 2명에게 마치 이거 약간 코미디 프로처럼 리얼리티 쇼 찍는 것처럼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 여성들한테 시켰고 그 여성들은 실제 리얼리티 쇼처럼 했잖아요. 우리 CCTV를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공항을 그런 대상으로 삼았던 게 아닌가 범행의 어떤 장소로서. 김정남은 딱히 뭔가 다시 북한 가서 뭔가 정권을 쥐러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관심 없어 보였는데 왜 굳이 죽여야 하는지. 저도 그 생각을 궁금해요. 했거든요. 네. 근데 김정남하고 그 이제 김한솔 이런 그 사람들이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대놓고 비난을 했어요. 공개 이제 언론 이런 데서. 그런데 그 나라의 이른바 최고의 존엄을 독재자라고 비난한 것 자체가 김정은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정은이 조금 불안하니까 그 대체제로 만약에 김정은을 제거한 다음에 김정남을 대표자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음모론도 있었고, 미국과 유착돼서 혹은 중국과 유착돼서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돈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안 죽일 이유보다는 죽일 이유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네. 무섭네요. 지금보다 그때가 이제 체제의 위협을 더 느낄 때였고, 사실 우리 옛날에 그 조선 시대도 보면은 왕 형제들이 무사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저 지방에 거의 유폐시켜놓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왕들은 항상 그 제거하려는 욕망들이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잖아요. 같은 맥락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말이 너무 많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미궁에 빠진 때문에 음모론에 쌓인 궁금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패스코드는 앞으로도 계속 흩어진 진실의 조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